2024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 일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이나 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조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일부 개회식은 내빈 소개, 인사 말씀 및 기념사 축사, 긴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2부 심포지엄은 연구발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일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회 한일 아시아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한국장기기증협회 홍보대사입니다. 장량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가 큰 의미를 두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비슷하지만 다른 문화권인 한일 아시아의 석학을 모시고 한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4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이끌고 계신 강치형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님과 심포지엄에 참가하신 한일 양국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생명나눔 서포터즈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위이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의 한계, 법적 제도와 의료 시스템의 문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침 오늘 심포지엄에서 장기기증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시는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양국 언론인들이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의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성과 거두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 결과와 소중한 의견들도 귀담아 듣고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서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쁜 시장에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시장님께 안 계시지만 따뜻한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격려사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격려사를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한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성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장기기증 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그 가족과 공동체까지 구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나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한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심포지엄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으신 우리 장기기증학회장이신 김순원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수고해 주시고요. 김순원 박사님께서는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시자 2015년부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장기기증학회 회장으로 학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순원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순원입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가 여러모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실 분은 평생을 장기기증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이신 강치영 박사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토론자는 부산일보 의료산업국장이신 김병훈 박사님. 두 번째 토론자는 멀리서 오셨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의료기자이신 요먼 치사토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론자는 전 대통령 민족수석 비서관하신 조대한 변호사입니다. 이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강치영 박사님께서 한 30분 내에 연구하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위해서 실외시 도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생명 나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과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고통 속에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간의 절반을 기증하든지 아니면 두 개의 심장 중 한 개를 기증을 하든지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그런 신체 기증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죽음으로 여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서 9명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인체 조직을 기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나 연골이나 조직을 기증해서 99명까지 살리는 그런 장기 기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장기를 이제 기증하고자 하면 사후 장기 기증과 생체 장기 기증으로 나누어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국민 장기 기증 홍보기관 또는 코너스를 통해서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증 등록 서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은 우리 국내에서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1999년에 보건복지부가 장기의식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하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0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장기기증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런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고 또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좀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의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제도권이 그때 이런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 절차 미비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떨어지고 정부가 이 장기기증 행보에 행정에 큰
마이너스 요인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이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장기 기증의 기증 서약과 기증의 그런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각막과 인체 조직 기증을 장기군에서 제외시키고 이 내사자가 발생하는 그 병원에서 각막을 한 개 우선적으로 시술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심장을 또 한 개 이식을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점 이 장기 기증 이식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내사자 추정 제도를 정부가 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이 법령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지난 이제 2017년도에 있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내사 상태일 때 장기를 기증하고 난 이후에 그 유족에게 그 기증한 내사자의 그 시신을 뭉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밝혀지게 되고 또 유족은 또 뭐 개인적인 비용을 가지고 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정말 있었어도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래서 보도가 되고 하니까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분들의 장기기증 차례 건수가 무려 9배가 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내사 장기기증자는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2014년에 446명, 2015년 506명, 2016년 573명으로 잠깐 늘었다가 2017년 그 기준으로 보면 515명이 확 줄었습니다. 18년에 더 줄어서 449명, 2019년 450명, 2020년에 478명, 21년에 442명. 계속해서 이제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 400명께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보고 있고 반면에 이 이식 대기한 환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4년 24,600명에서 14년 6월 올해 6월 같은 경우에 벌써 52,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런 외국과 비교해서 이런 공회장기기증 문화를 또 살펴보면 아주 낮은 수치다. 그래서 2003년 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공회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78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3.44% 정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인구 100만 명당 이 기준으로 장기기증 인수를 내사 장기기증 인수를 나타내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7.8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기증을 법제화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있다. 바꿔서 또 여기 우리나라 스페인이 인구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88명인데 여기는 46.03명입니다. 미국 44.5명, 프랑스 25.8명.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왜만 이렇게 프로테지가 높을까?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이런 유럽의 이 장기기증의 선진 국가들은 추정 동의제라는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사 추정 동의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내가 살았을 때 장기기증에서 나는 반대할 거야. 나는 장기기증 주고도 안 해. 라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대상자가 되는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서구권과 우리나라가 이런 벌써 죽음에 대한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와 인식의 차이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내사 상태일 때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의회가 또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런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장기기증, 내사장기기증 그 수치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번에 일본의 국민들 500명, 우리 국내 7대 도시의 100명씩 해서 700명, 전체 1200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과 인체 조직에 대한 인식과 국가별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유, 그 다음에 내사에 대한 인지도, 그 다음에 가족이 내사 상태일 때 과연 내가 장기를 기증을 하는데 동의를 할까라는 그런 부분과 이 국가별로 가족의 반대와 장기기증에 대한 추정제도, 국가가 또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 또 우리 학생들을 많이 오셨는데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강연이나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은 가면 국가별로 어떤 역할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37%, 그 다음 보통이 34%, 매우 긍정적이 18.3%.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55.9% 정도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7.6, 매우 부정적이 2.1. 그래서 9.7%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이 30.9%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사후 관리를 알지 못해서가 22.1%, 그 다음에 무슨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내사 상태가 뭐냐, 그래서 잘 아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사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약간 알고 있다가 46.9%, 그 다음에 보통 26.9%, 매우 잘 안다가 11.7%.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사에 대해서 58% 정도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가족 중에 우리 내사자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장기기증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보 상태가 좀 많아서 모르겠다라는 생각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42%, 아주 높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한다가 34.4%, 절대 인정한다 4.3%, 그러니까 인정한다가 37.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장기기증, 가족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37%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내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기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셔도 나중에 사후에 장기기증 서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안 하셔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본인이 장기기증에 대한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기기증을 내가 서명했는데 왜
가족이 반대를 해. 그래도 장기 기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1.6%. 그 다음에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 하면 안 된다가 27.3%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난 잘 모르겠다. 21%.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옵트인 아웃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럽이나 이런 장기 기증 제도권 나라에서는 이런 내가 살았을 때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또 반대가 41.9%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35.6%, 찬성한다가 22.6%. 이 부분은 이 옵트아웃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런 많은 시간적인 그런 절차와 또 토론과 그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사회적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 생명을 살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뇌출혈이나 이런 원치 않는 사고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 또 살했을 때 생명무지 타인에게 자신의 간의 재활을 되어주고 두 개의 품앗 중 한 개를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증하신 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물음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가 63%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 다음 모르겠다. 필요 없다가 17.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화재 현장에서 어린 아이가 내지는 사람이 불을 타고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갔어요. 그럼 제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화상에 대한 그런 그 화상도의 몇 도, 2도, 3도 이렇게 있잖아요. 전치 3도 화상, 전치 2도 화상 이렇게 있는데 그런 화상 입은 그 피해를 입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상자 예우를 정부가 해줍니다. 그럼 내사 상태일 때 9명의 생명을 또 구하고 하늘에 배기된 그런 기증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유공자 또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기증 활성을 위해서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 하늘에 배기되었지만 그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뭐 24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고 9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내 동생의, 내 누나의, 오빠의 이 고귀한 사랑의 실체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 장기 기증자의 기념 공원이나 홍보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니까 68.9%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반대하거나 7.4%. 그 다음에 이런 한일간 장기기증 학술대의 필요성과 함께 아시아 장기기증 기구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한다가 63.7%까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장기 들어본 적이 없다가 84.2%, 있다가 15.9%. 그 다음 장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에 대한 변화가 어떻느냐를 알아보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52.4%, 변화가 없는 게 24.4%, 매우 긍정적인 18%, 부정적인 17%. 장기기증 교육을 받고 나니까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많이 완화된다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의 인성함량과 생명의 종성에 대해서 교육기관에서 장기기증 인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推廣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찬성한다가 61.7%, 매우 찬성한다가 15.6%. 그러니까 77% 정도가 찬성을 하는. 그리고 내사자를 통해서 이런 장기 기증을 한 사례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고 있나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가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는 교육 및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 기증의 이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장기 기증 활성화가 될까? 또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알아봤는데 말 그대로 매우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가 44.4%, 난 필요하다가 27.6%, 72.5%가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 성별을 보면 남녀 관계없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뉴스 제공, 그리고 내사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리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 홍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장기를 기증하신 분, 또 장기를 받아서 새 생명 사는 분들의 수혜자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특집 기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본은 나중에 또 우리 일본 치사토 기사가 또 일본의 장기기증에 대한 역할에서 말씀을 하실 거고, 저는 이거 지금 사실은 좀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기증은 대중매체, 특히 영화나 드라마나 특히 이런 매스미디어,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언론과 문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그런 순기능과 함께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종서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시 난 사는데라는 가사,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세상을 떠난 시점에 만들어서 이 노래를 이제 주제로 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SBS 낭만 다큐 김사부, MBC의 종합영화, TV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장기기증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나 이런 SBS를 통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또 특히 장기기증이 또 순기능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역기능으로 생각하면 또 좀 두려움이라든지 왠지 좀 본인이 장기기증에 대해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분들은 그에 대해서 또 조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우리 장기기증에 대한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닥터 병원 일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96년입니다. KBS가 제가 그날 일요일로 기억하는데 미국으로 입양된 이런 성덕 바우만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성덕 바우만 군이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갔는데 이 성덕 바우만 군이 미국의 공군 사관 생도가 된 겁니다. 미국의 공군 사관 생도가 되어서 그 사관 생도 생활을 하던 중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밝혀졌는데 이제 성덕 바마군이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바마이 미국의 공군사관학 졸업을 앞두고 백혈부시한 판정을 받고 이 양부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골수기자를 찾았지만 이 한국인이 그에게 맞는 조직형의 골수기증자 미국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20만 분의 1입니다. 확률이. 20만 명을 검사를 해야 한 명의 동일한 조직형 에시아리 타입행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덕 바만의 안타까운 소식이 KBS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일요일 특집으로 골수기증자를 찾는 방송에 나간 후에 이 같은 조직형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마침 이 대한민국의 육군 병장서 한국시라는 분이 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그러니까 이 서한이라는 분이 골수기증 서약을 하고 샘플의 검사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데이터가 없잖아요. 골수기증은 4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티스푼으로,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 골수를,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 골수를 뭐 머리에서 뽑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 흉추, 요추가 있잖아요. 요추 바로 밑에 꼬리뼈, 선추 또는 미추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사로 피를 뽑는데 우리가 커피 스푼에 한 스푼 정도를 뽑아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치 한국 씨가 기적같이 이렇게 성덕바마군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살 많은 또래의 한국 청년에게 골수를 의식받아서 세상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KBS가 없었으면, 보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성덕바마군을 벌써 이 하늘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사실 그때 백혈병에 대한 이런 인식이 상당히 사실 부족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백혈병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백혈병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국민적 인식이 달라졌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20년 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MBC의 느낌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명 눈을 떠요입니다. 눈을 떠요. 이게 뭐냐면 이 각막, 원추 각막 질환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원추 각막 질환은 어떤 거냐면 이 각막에 이 혼탁이 생겨가지고 시각 장애를 겪는, 그러니까 우리가 콘택트 렌즈하고 똑같은 막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막이 혼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추 각막 질환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각막 이식을 통해서 어둠에서 새 생명을 또 보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수많은 이런 장기기증에 대한 순기능의 작동을 하고요. 국민들은 차츰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 해에 1년 동안 원추시각 장애 23명의 시력을 찾아주고 우리 국내 장기기증에도 장기기증에 이제 그런 거룩한 기증의 도면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언론이 차지하는 장기기증에 대한 역할이라는 것은 뭐 제가 이 작은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마 다 전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생명남은 장기기증 운동은 우리 언론 문화와 함께 가야 할 그런 국민 건강 정진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자주 가도 우리가 쉽게 경건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은데 상당히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 속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 수를 나타내는 PMP 지수는 산맥에 비해서 턱없이도 낮은데, 이렇게 그 외의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도 비관적이지 않다 하는 데이터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끝으로 매스컴들이 보도를 통해서 장기 기증에 관한 굉장히 중요성을 알면서 얻었던 아주 좋은 결과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자, 그럼 본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드릴 텐데요. 뭐의 김병국 의료산업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의료산업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곤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료 전문 기자를 할 무렵에 장기 기증에 대한 보도, 그다음에 이제 이식 수술에 대한 그런 보도를 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는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한국의 코너스와 비슷한 그 장기 기증원, 미국 유노스를 우리 강치영 우리 대한님과 같이 한번 방문해서 기획 시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좀 패널로 초청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장기 기증과 미디어의 역할 이런 주제인데, 사실은 이런 주제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 분석이나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심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현재도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개략적인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설립되고 나서 2000년도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기 기증자에 대한 미담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보도됐고, 저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미담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장기 기증에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이 활발히 벌어지는 데 비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느껴본다면은 언론에 보도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 데이터는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같이 좀 느끼고 있을 텐데 일단 빈도가 많이 줄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사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런 좀 미담 사례라는 것들은 사실은 숭고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지만은, 미담이라는 것들은 사례가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또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기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증 사례, 미담 사례는 계속 보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시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미담 사례도 계속 나와야 되지만은 좀 더 제도적인 문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장기 기증,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당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당위에 좀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연한 이야기, 당이 좋은 옳은 일, 이 일이 장기 기증이라는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승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매개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매개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좀 심포지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본다면은 미디어 역할을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좀 대략적으로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분석해 본다면은 언론의 선한 영향력,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TV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로 한 6주간에 걸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한 사람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 메디컬 드라마인데 낭만다큐 군사부 요게 이제 방송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까 저 강치영 회장님도 이제 좀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2017년에 그 장기 기증자 애호에 대한 그런 좀 아주 비판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비판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장기 기증 내사자 가족들한테 유족들한테 직접 시설 수습하라라고 떠넘기는 바람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이후로 등록자가 이미 등록 신청한 사람들조차도 철회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양면을 띌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게 또 칼이 되어서 이게 또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치영 회장님 발표한 설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기증 부정적인 이유에 대한 것들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애호 및 사후 관리를 잘 알지 못한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장기 기증이 부정적이다. 이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런 답변으로 미루올 때 아직도 장기 기증에 대한 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내사에 대한 정보,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편이다라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에 대한 공보 교육이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내사자가 발생하면 이를 인정하고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충분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 역시 공부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내사자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에서도 역시 언론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답변을 주시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론 보도가 지금 시점에서 10년, 20년 전의 그 언론 보도 자세랑 지금 언론 보도 자세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미남 사례는 개존이 계속 발굴해야 되겠지만은 좀 더 지금 시점에서 현안과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언론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내사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내사와 관련돼서 사망에 대한 정의가 사약자나 도박자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의견이 전부 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장기 기증자나 유가족의 애호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현안 이슈들에 대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언론이 더 많이 제시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매스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특히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제도적인 문제를 좀 다뤄주는 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겠냐 말씀을 하시면서 내사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또 사망에 대한 정의,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문제 등에 또 매스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몬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몬치사토라고 합니다. 한국말 저는 안 되고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막 밑에 한국어로 이렇게 다 번역이 돼서 자막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では日本語で説明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の自己紹介からします。ちょっと最初から説明します。
私の自己紹介からしたいと思います。福岡県出身で、読売新聞に入社しました。で静岡で6年ほど勤務した後に今医療部というところで勤務しています。医療部では移植臓器寄贈について取材をしてきました。これまで私が書いてきた記事をもと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次のページお願いします。まず取り上げたいのが、昨年10月、脳死家の臓器提供が1000件になった時の記事です。これは、脳死となった人からの臓器提供が可能となった、臓器移植法が1997年に施行されてから26年か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さらにこうした取材を通じて、人口100万人あたりの脳死ドナーの数が日本は海外と比べて極めて少ないことも分かってきました。ただこの時の記事では、臓器提供が日本で少ない理由としては意思表示が進まないこと、臓器提供施設での医療人材の不足などについて取り上げました。次のページお願いします。こうして移植について取材を進めていく中で別の問題が起こっていることが徐々に分かってきました。例えば移植を行う大学病院で臓器の受け入れ要請が集中し、医療体制が逼迫している、もしくは臓器の受け入れを断って移植臓器の受け入れ自体を見送るようなことがある、こうしたお話を聞くようになりました。取材チームでは実際に臓器移植手術を行っている病院に取材を進めることにしました。そして取材を進めていったところ、3つの大学病院で2023年に病院側の都合によって60件以上の移植を見送っている、そういったことが分かり、この事実を報じることにしました。この3つの大学病院は移植の手術の実績においても日本で上位の病院でした。これまでの記事ではドナーの少なさ、臓器提供の少なさに焦点を当ててきましたが、この記事では臓器の移植手術を行う施設に焦点を当てました。もちろん、臓器提供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は喜ばしいことなんですが、このように臓器提供が増えてきた中で臓器の受け入れ要請が集中する一部の移植施設で、医療体制が逼迫し、手術の受け入れが難しくなってきていることを指摘しました。次のページお願いします。移植について取材を続ける中で、一つ疑問に思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した。日本の隣の国韓国では、脳死ドナーの数が日本の約10倍、欧米と比べても日本と韓国は死生観などについて共通点似ている部分があるとされる一方で、なぜ韓国では臓器提供の件数が多いのか、どうやって増やすことができたのか、こうした疑問から韓国で取材をすることにしました。同時に日本の約40倍の脳死ドナー数となるアメリカの特派員の協力も得て、アメリカでも取材をしてきました。こうしてアメリカ、韓国両国の取り組みを踏まえて日本へのヒントになるようなものが提示できないか、そういった目的、狙いを持って韓国で取材をしました。この記事は韓国、アメリカ各国で取材を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取り上げた記事です。韓国では実際にコーダの協力を得てドナー家族にも取材をしました。そのドナー家族の話を取り上げたのがこの記事になります。韓国ではドナーの人となりが物語として写真、そして実名で報道されていました。一方で日本ではドナーに関して公開される情報はとても限られています。韓国で取材をした時にとても印象的だったのは、匿名では何かを隠しているとも思われる
娘の臓器寄贈は、決して悪いことではなく、娘は社会に価値のある仕事をした、そういった話をしていたのが印象的でした。一方で日本のドナー家族の話としては、日本ではドナーの思いや、その家族の思いがなかなか伝わっていないという指摘もありました。このように韓国のドナー報道の在り方や臓器提供の可能性がある通報制度など、臓器提供を増やすためのシステムについて紹介をしました。次のページお願いします。これは菅会長も協力いただいた記事で、そこにいるアヨンさんも出てもらった記事なんですけど、韓国で、いろんなことを取材をして、ドナーに関する報道が、家族にとっても救いになっているようなこと、また、韓国臓器寄贈協会で菅会長の協力のもとサポーターズの取材をさせてもらって、若者が啓発活動をしている様子、そういったものを紹介させてもらいました。こうした韓国での取り組みを取材することを通じて、日本にもとても参考になる取り組みがたくさんあ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最後にメディアの役割について思ったこと、考えたことについて触れます。大きく3つあるなと思っていて、まず1つ目は、これまで目が向けられてこなかったような事実について、そういった事実を浮き彫りにする役割がマスコミ、メディアには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私たちの場合は臓器提供が増加しているに伴って移植施設の体制が追いついていない、そういった現状を報道しました。この報道などを通じて、日本の国、厚生労働省が臓器移植体制の抜本的な体制の見直しに着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また2つ目として、メディアは臓器提供に対する社会の理解を広げる役割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韓国のドナー家族の話としては、これからもドナーの報道が続くことによって臓器提供を肯定的に捉える人々の輪が広がっていく。私たちメディアもこうした人々の輪を広げていくような役割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最後に、私が韓国で取材をしたように、海外の取り組みを日本でも紹介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で臓器移植医療が根付くためのヒントを報道によって提示する役割があると思います。今回この場を借りて臓器寄贈協会キムさんはじめ今日取材に協力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で以上にな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이분은 가장 최근에 요미우리에 난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2023년 10월 29일이 뇌사 장기 기증이 1000건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자기네들 되돌아보니까 선진국보다는 일본이 턱없이 작다라는 겁니다. 장기 기증 건수가. 그래서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의사표시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장기 기증 시설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갖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3년 올해입니다. 1월 1일자 조간에 이식이 하려다가 보류된 케이스가 60건이었는데 이게 좀 주요 일본의 최고대학교입니다. 동경대, 교토대, 도호쿠대학에서 장기 기증을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병원 사정으로 이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보류 시즌이. 이게 이 때문에 장기 기증하는 데서부터 기증된 기증을 어떻게 실수 없이 시행하나, 그러니까 시설의 문제로 관심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우리 요번 사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앞선 것 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우선 장기 기증 건수가 일본의 10배고요. 또 다양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관행이나 제도에 참고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마 일본은 그게 아마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주로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명도 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오히려 장기 기증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게는 또 다른 이렇게 좀 참고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3년도에 검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정부의 배려로 대만에 1년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 중에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대만의 장기 이식 법률을 자료와 함께 입수하여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당시에 장기 이식 내사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대만은 1986년인가 7년에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장기 이식에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만에는 오히려 늦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지금 장기 이식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만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만에는 가장 장기 이식 관련 이슈가 보이스 카드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이미 장기 서약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이 이식을 거부하는 거죠. 만약에 생전에 이식을 희망한 분이 나는 장기 이식을 할 테니 아들이든 유족들이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이식을 승낙해라. 그런 것을 음성으로 남겨놓는다면 그 유족들이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봐더라도 대만이 아직은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그러한 생각들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신체와 사람의 정신이라 할까 의사라 할까 이게 과연 일치하는 것이냐 서로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성관이나 생사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 학생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도 그렇고 사람을 오직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또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라는 이 주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에 물건이 됩니다. 물건이 되면은 물건은 반드시 주인이 있게 되죠.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사체는 물건이고 이 물건의 주인은 상주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만약에 부인과 아들, 딸이 있다면 이 세 명이 공동 소유주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의 신체 장기를 기증한다면 이 세 사람의 의사합체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오직 상주, 즉 장남만이 의사결정하면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상속이 이제 그야말로 평등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족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유족이 내 물건을
내가 알아서 처분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체는 내 물건이 아니고 우리의 뭐 아버지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격체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뇌사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장기이식이 무엇이며 장기이식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는 나도 장기이식을 하든지 또 장기이식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동의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기정의사를 표시한 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지식과 그다음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하고 막상 절대적 순간에 돌아가시고 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장기를 기증한다. 그 절대적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하나의 정보를 통해서 그런 개수를 당하고 그것을 나의 내면화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화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유혹이라 할까? 어쨌든 반대적인 하나의 또 목소리가 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이 새로이 살아난 사람은 또 어떻든 선행을 또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것이 더욱더 이런 것은 행동과 실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디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거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병문 박사께서 비슷비슷한 케이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비슷비슷한 케이스는 오히려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절대적인 순간, 그 다음에 그야말로 눈물 나면서도 어쨌든 감동을 주는 순간, 그런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갖고 있고 그것을 좀 잘 해석하고 좀 한다면은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기 기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우 및 사후 관리를 알지 못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 관리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으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우 및 사후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1994년 이후로 93년 이후로 장기 기증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쨌든 이해 정도가 결코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의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특히 이 예우와 사후 관리 분야에서는 이게 없었다. 그런데 이런 여기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장기 기증은 절대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는 대가를 받고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청년이 이 장기 기증을 하면 병력 특례가 있는지 제가 제대로 조사를 못했지만 병력 특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단순히 면제받는 사람보다는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저는 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가유공자나 의사 상사 적어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 본인과 그 유족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 분야에서만이라도 그분과 주라는 대우를 저는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본 거는 국민편성은 비슷하게 국가유공자에 주라는 장례 시설을 마련해 준다면 여러 가지 추모 이런 말이 다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제 정치 아마 혐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또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논의한다면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러한 절대 순간에서의 결심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좀 더 충격적인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장기를 위한 그 인신매매 이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 보면 실제로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가서 장기 이식을 받고 오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돈 아니고 되겠습니까? 과연 이게 결국은 매매할 수 없지만 사회적인 하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저희들 학교 다니면은 장학금을 받거든요. 장학금 받은 사람들은 저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하면 반드시 후배를 위해서 저는 장학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 받은 사람이 다시 장기를 내놓을 수 힘들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되각 가품을 하고 그것을 또 언론이 잘 또 이렇게 발굴해서 소개하고 하는 이러한 좋은 이렇게 순환이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 기증자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서 그런 또 이 장기를 수혜하는 사람도 역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있고 국가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 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과연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책임지는 거 저는 보지 못해도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법에서 주어지는 보람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책무와 의무도 행사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아이 중에 한두 개 선택해서 좀 깊이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말씀이 요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기증자에 대한 예우및 사후관리 제도가 거의 없다. 또 대가 지급에 관한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수혜를 받은 사람은 혹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게 환원하는 그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혹시 이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제하신 것도 좋고 아니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한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서 온 김미분이고 2006년도에 선수 기증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토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실 저희 큰오빠도 내사가 돼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갔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기증하신 분의 예우라든지 이런 모든 분이 참 잘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보고 있고 저희 큰오빠는 아마 그 2년 동안 실험을 하시고 화장을 해서 가족에게 이제 했는데 자식들이 또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아마 거기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저희들 아까 성바오르곤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성바오르곤 때문에 제가 골수까지 한번 나가봤습니다만은 제가 합당하지 못해서 돌아왔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제 스스로가 순수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언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한마디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순수 기증을 한 사람들에게 뭘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순수 기증했다고 해갖고 보험을 들라고 해도 뭐 한 게 없으니까 보험이 안 된다. 그런 솔직한 좀 아니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심포지엄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순수 기증인들에 대한 그런 조금의 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아마 좀 더 좋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정말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왔는데 정말 좋은 말씀 이걸 언론에서 많이 좀 떠들어 주셔야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조금씩 축적되면 우리도 멀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한 분의 발판 전정 박사님, 세 분의 토론자가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끝까지